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본선 대진표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천 심사 결과를 둘러싼 파열음도 곳곳에서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이 민주당 정청래 의원을 겨냥을 해서 이 마포울에 같은 운동권 출신의 함은경 민주화운동 동지회장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운동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웠었는데 이번 전략 공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동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 입문하면서 이번 총선을 586 청산론을 꺼내들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지난번 이김경률 사천 논란으로 사실은 마포울이 상징적 지역으로 부각이 됐었는데 김경률 비대위원이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뭔가 이제 이 이슈가 약간 식어 들어가는 그런 약간 경향성이 있었죠. 네. 근데 이제 정말 우리 586 정치인의 상징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는 함은경 전 민주화운동 동지회장, 이분이 이제 말 그대로 그 당시 삼민투 소속으로 이제 미문화원 정권농성을 했던 아주 상징적인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운동권 커리어로만 놓고 보면 사실 정청래 의원보다도 훨씬 커리어만큼은 위에 있는 분이고 연배도 위에 있는 분인데, 그래서 네. 같이 맞대결 구도를 짬으로써 약간 이제 이슈가 좀 사그러들어져가는 이제 586 청산론에 다시 한번 불을 붙여보자. 그래서 전 지역으로 이렇게 상징화된 쪽으로 이제 번져가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포울은 굉장히 하나의 원포인트로 이 운동권 청산론에 대한 어떤 한동훈 위원장의 컨셉이 투영된 공천이다. 다만 이게 전방위적으로 가서 확산할지는 이제 좀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서울 수도권에서 만일 중성동을에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이 받는다면은 중성동을과 그다음에 마포울 정도가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했던 그런 586 청산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선거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이 이슈가 약간 잠복기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다시 이제 함은경 위원장이 전략 공천됨으로써 상당히 다시 이제 원포인트지만 주목받는 선거구로 부상했다. 네. 그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같은 운동권의 의도적 배치라는 건데 이런 대결이 좀 더 확산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예. 국민들도 여기에 별로 그렇게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하는 건데 본인은 전향을 해서 나는 심판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80년대 사고에 함은경 회장이 갇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당시 아무리 운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지금 벌써 한 40년이 넘게 흘렀어요. 예. 그러면 사람 많이 변하지 않았겠습니까? 현실과 타협하기도 하고.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바뀌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사고를 가지고 그때 그 시절에 있었던 사람을 심판하겠다고 덤비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 사고를 가지고 그때 사고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다고 하면 함은경 회장이 오히려 좀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부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특정 세대나 아니면 특정 세력을 심판하겠다고 했을 때 그게 그렇게 국민들한테 동의를 얻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젊은 세대가 좀 더 정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동의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거꾸로 60대 이상 노년 세대는 이제 물러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동의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특정한 세력이라고 자꾸 규정 짓고 그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할 때 유권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정치를 처음 하기 시작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뭔가 기존 정치에 대해서 반감 같은 거 이런 거를 품고 야당은 다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인식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공산주의 전체 세력, 이게 언제적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 세력을 심판하라는 듯이 이렇게 악으로 마치 야당을 규정하고 야당 대표를 한 번도 안 만났던 거하고 같은 맥락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유권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단수 공천됐다가 보류된 김연아 전 의원에 대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대동을 건 건데 이걸 두고 비대위랑 공관이 파워게임이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묘한 기류가 좀 일으킵니까? 그렇게 이제 겉으로 보면 해석할 수 있겠으나 속으로 들여다보면 약간 전략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김연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초의원들이 이제 뭔가 좀 도왔다고 해가지고 당원권 정지 3개월을 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는 당원권 정지 3개월 받은 이런 부분들도 엄격하고 아주 냉정하게 들여다봄으로써 민주당은 지금 기소가 돼도 재판이 진행 중이어도 돈봉투 사건이 진행 중이어도 공천을 주거나
또 공천을 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배치된 이런 거는 전략 아주 철저하게 배치된다. 우리는 작은 흠결 하나라도 우리가 공정과 상식 그다음에 원칙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투명하게 하는 정당이다. 근데 민주당은 뭐 재판이 진행되고 대표가 기소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사법적 리스크가 있어도 공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당이지만 우리는 작은 것 하나라도 엄격하게 들여다보는 정당이다. 그거를 얘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비대위가 그러니까 공관위가 한 결정을 비대위가 약간 뒤집는 형식이 되니까 이게 파워 게임이 아니냐라고 들여다볼 수 있지만 그건 비대위 입장, 공관위 입장에서는 여론조사라든가 수치를 놓고 보고 그래도 경쟁력이 있거나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는 게 맞는데 비대위 입장에서는 큰 틀의 전략을 봐야죠. 이 선거 구도가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그러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 구도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이 도덕적 윤리적인 부분이라 그러면 이것을 극대화하는 게 맞겠다. 이건 전략의 차원인 거죠. 공관위는 이제 말하자면 전술의 차원, 이길 수 있는 후보, 데이터가 조금이라도 잘 나오는 후보를 주겠다는 건데 여기서 배치된 것에 사실은 이거는 뭐 어떤 의견이라든가 서로 간의 조율로 봐야지 이걸 권력투쟁 혹은 이제 양측의 대립으로 보는 거는 조금 제가 봐도 그건 과도한 해석인 것 같고요. 어쨌든 김연아 의원도 수긍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이 받아들여지면은 다시 단수공천 돌리겠지만 뭐 그렇지 않다면은 다시 여기는 이제 뭐 경선이라든가 그런 추가 조치들이 있겠죠. 저는 이것을 어떤 단순한 파워 게임이 아니라 어떤 전략의 측면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대위와 공관위의 대치보다는 섬세하게 공천 작업을 하는 전략의 일부분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비슷하게 해석하세요?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그동안은 굉장히 조용한 공천했다 그러잖아요. 실제로는 조용한 이유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의중을 등에 업은 이른바 찐윤이라고 불리는 이철규 공관위원이 사실상 다 개입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예. 의심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의중,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는 공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드러나는 것만 이런 거지 드러나지 않은 건 또 얼마나 많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김연아 의원 같은 경우에 당원권 정지 3개월을 받은 의원이에요. 근데 어떻게 애초에 공천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단수 공천을 해줬는데 이철규 공관위원이 적극적으로 밀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대식 민주평통 사무처장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장제훈 의원이 불출마 선언했는데 제일 억울하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 제일 가까운 사람 거기다 그냥 찍어서 넣어놓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철규 의원이 거기 가서 개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뭐 지금 사무총장하고 뭐 1시간 반 동안 격론을 벌였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벌써 공천을 해줬잖아요. 그럼 도대체 무슨 힘으로 공천을 해줬겠습니까? 그러니까 친윤이 개입하거나 아니면 친윤이 대통령실과 같이 코드를 맞춰서 개입하고 있구나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잖아요. 이것 말고도 그러니까 조용하지만 왜 이렇게 조용한가를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의문을 해소하지 못했던 것이지 조용한 것도 지금 현역이 한 명도 컷오프 안 되는 것도 결국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재표를 앞두고 이탈표 방지하려고 그랬던 것 아니냐 이런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국민의힘 공천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민주당하고 비교해서 자꾸 기소된 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요. 예. 기소를 안 하니까 문제 아니에요? 예를 들면 금품 문제 논란이 된 의원, 지금 정우택 의원도 마찬가지죠. 전주혜 의원도 그렇죠. 그리고 김연아 의원도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태용호 의원은 왜 수사 안 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검찰권을 공정하게 행사하지 않고 공권력이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야당에 대해서는 과도하리만큼 수사하고 여당에 대해서는 수사 안 하고 봐주고 이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만약에 이런 의원들 이 외에도 더 있어요. 이런 의원들에 대해서 공정하게 검찰권 행사하거나 이렇게 했다면 이 의원들이 공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야당 문제만 자꾸 지적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니까 김연아 의원 뭐 지금 그 기초의원한테부터 시작해가지고 운영비 명목으로 4,200만 원을 받았다 이런 이제 의혹이 제기됐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데 이재명 대표 부인은 6명하고 당직자 포함해가지고 국회의원 배우자하고 같이 7만 6천 원 밥 먹었다고 자기 거 바깥 계산했는데 그거 지금 불구속 기소했잖아요. 네. 이게 과연 공정한 법 집행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서부터 문제 지적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꾸 야당을 비교하지 말고 여당이 왜 이런 상황에 와 있는지부터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친윤 개입 그리고 수사 기소의 불균형을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국민의힘 내에서 이제 현역 불출마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선 홍문표 의원이 경선 포기를 선언을 했고 어제 TK의 윤두현,
경기도의 최춘식 의원 등이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여기서 뭐 친윤 개입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동의하시는지 어떻게 반발을 어떻게 뭐, 여기는 하실 수 있을까요? 친윤 개입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여기는 없죠. 왜냐하면 예, 예. 뭐 홍문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분이 1988년부터 이제 출마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일 지역구 3선 도전에다가 또 3선 낙선도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감점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다면 뭐 우리 홍문표 의원 한 분을 위해서 적용이 된 건 아니잖아요. 다만 이제 그렇게 된다면 단수 공천 받는 사람이 강승규 전 이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다 보니까 한 건데 이것은 당이 큰 틀에서 잡아놓은 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뭐 꼭 그러니까 그러니까 강수석을 위해서 강승규 수석을 위해서 맞추면 위인 설법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뭐 최춘식 의원 같은 경우나 뭐 윤두현 의원 같은 경우는 초선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친윤으로 뭐 굳이 오히려 윤두현 의원 같은 경우는 초선의 연판장 그때 돌렸던 일이 있어서 오히려 이분들이 친윤으로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분리됐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출마하는 건 아마 그럴 거예요. 윤두현 의원 그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최경환 전 이제 기재부 장관이 무소속 출마하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갈등 그래서 그 같이 대통령실 출신으로 여기에 도전하고 있는 조지현 행정관에게 이제 아마 단수 공천에 기회가 가는 것 같은데 뭐 그거는 이것은 뭐 TK에서 친윤 대 친윤 구도에서 누가 하나 탈락하는 거를 뭐 친윤의 말하자면 뭐 승리로 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은 그래요. 다만 초선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불출마가 과연 얼마큼 정치적인 무게를 가질 것이냐 상징성이 있을 거냐 이런 측면은 어쨌든 보지만 그 윤두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청와대 수석을 거쳐가지고 이번 초선이 임명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한 거는 더 거기서 이제 국민의힘 분열을 막겠다라는 대승적 차원의 결단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직은 TK에 대해서 뭐 이것을 가지고 이제 뭐 본격화됐다 보기 좀 어렵고 아직은 많은 지역이 남아 있고 더군다나 중진 의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량감 있는 의원의 지역구가 좀 남아 있어서 여기를 좀 본 다음에 이제 제가 보기엔 이번 TK 공천도 아마 좀 하이라이트를 향해 치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지역에 따라서 심사 결과가 나오면 불출마 선언이 계속 나오거나 또 반발의 움직임이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부 지역에서 반발하고 있잖아요, 이미. 근데 지금 불출마 선언 나온 거 보니까 국민의힘이 7명 컷오프 하겠다고 했는데 불출마 선언도 컷오프로 간주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현역 의원은 한 번도 컷오프가 없었어요, 국민의힘이. 그 이후에 대해서는 아까 뭐 제가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문제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면은 이 의원들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요, 국민의힘은 이제 컷오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대로 그냥 공천 가겠다는 얘기처럼 비춰지거든요.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 불신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 의석수도 줄여야 한다고 얘기하고 또 국회의원 특권도 내려야 되니까 국회의원 뭐 세비도 중위소득 수준으로 다 깎아버려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국민들한테 정치 불신을 야기했던 그 의원들은 다 그대로 있는 거네요. 그 의원들은 물갈이 안 돼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정치혁신이란 구호는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지금 보수 언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거 산무공천이다, 감동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멋있게 공천하겠다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했잖아요. 이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홍문표 의원 같은 경우에도요, 문제 제기를 계속했어요. 강승규 수석이 대통령실에 가서 지역에 뿌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거는 그 선거 때 선거 금품 뿌린 걸로 간주 안 하는가 모르겠어요. 그 홍문표 의원이 그거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네. 이거 공천 주면 안 된다고 얘기를 경선 붙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반발하다 안 되니까 사실은 자기가 본인 스스로가 불출마 선언한 거고요. 그리고 윤도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최경환 부총리하고 악연이 있다고도 얘기하는데 최경환 부총리가 지금 오히려 여론조사에서 좀 우위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무소속으로 출마를 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처럼 자기 희생을 하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굉장히 다양하고 개인적인 감정부터 시작해서 복잡하게 반발하니까 안 되고 그래서 불출마를 하는데 불출마를 해도 되는 여건이 돼 있는 것. 뭐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지만 공공기관장 자리 상반기에만 100개 이상 지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임기 지났는데도 임명 안 하고 기다리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보 적당히 해줘도 그 다음에 나한테 자리가 또 있다는 생각하니까 지금 반발의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건데 이게 무슨 감동적인 공천입니까? 그럼 최소한 국민들한테 정치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건 보여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식 정치 변화인지 정치 혁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참 이 공천 발표 때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위성정당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가 공식 출범했는데 출범식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땠어요? 뭐 개인적으로 저는 뭐 아는 당직자들도 좀 있었고 네. 했는데 예. 어쨌든 이제 뭐 세간의 비난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국민의 미래라는 게 아주 한동훈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이거는 우리 형제 정당이고 자매 네. 정당이다 우리 함께 가고 공천도 아마 우리 국민의힘이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당을 이끄는 이제 사람을 이제 최선임급 당직자를 앉힘으로써 이제 일체화 혹은 동질화의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비판이 나올 수 있지만 국민의힘은 그랬어요. 준 연동형 비례제가 어쨌든 지금 당초의 뜻과 의도를 관철 못하는 건 사실이고 오히려 부작용만 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병리평으로 가자고 끝까지 얘기했는데 민주당이 병리평으로 안 간 거죠. 어쨌든. 근데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좀 주목해 봐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둘 다 명분은 없는 건 맞습니다. 민주당은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실제로 야권 연대의 한 축이 녹색정의당은 참여하지 않기로 했고 나머지 진보당 오히려 사회의 어떤 말하자면 종북이라든가 아니면 아주 그 극좌에 가까운 이런 분들이 연대를 해가지고 이번에 공천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은 아예 자매정당으로 가는 정당이니까 국민들이 이 부분을 그러면 더 신뢰한다면 여기에 표를 줄 것이고 아니면 민주당이 얘기했던 준연동형 취지는 못 살리더라도 좌파 연합으로 통해서 가는 걸 인정해 준다면 그쪽으로 표를 줄 거 아닙니까? 네. 오히려 여기에서 저는 양쪽의 지역구 후보들도 보다도 국민들이 연동형이냐 차라리 병리평이냐를 평가해 주는 하나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세간의 비론이 있지만 양쪽 다 욕먹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그렇다면은 차라리 각각의 위성정당 한쪽은 위성정당이라 하죠. 근데 국민의힘은 자매정당이라고 하죠. 자, 그럼 어느 쪽이 더 정치적 명분과 차라리 그렇다면은 유권자의 표심을 대변하는 게 더 적절한 모습인가? 저는 네. 이것도 이번 지역구 선거 결과뿐만 아니라 비례 의석도 저는 눈여겨봐야 할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번에 당대표로 추대된 조혜정 정책국장이나 사무총장도 보면 이제 의원 출신이 아닌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분들이잖아요. 그게 분명히 현역 당직자들이에요. 그게 예. 분명히 좀 의도가 있다라고 좀 볼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당신들은 관리를 할 뿐이고 네. 최소한 국민의힘 비대위가 자매정당, 즉 국민의 미래도 우리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이름도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명확히 했으니까 이걸 유권자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걸 주목해 봐야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매정당 한 위원장도 계속해서 한 식구다라는 점을 강조했거든요. 글쎄요. 선거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위성정당을 만드는 거 그 논쟁까지 가면 뭐 굉장히 많은 논쟁을 네, 해야 되기 길어지죠. 때문에 예, 그거는 이제 제외하고 얘기하면요. 민주당도 뭐 엄격하게 말하면 위성정당인 건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형식은 뭐 국민의힘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우리는 그냥 노골적으로 해도 된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최소한 그래도 정치의 품격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위성정당을 만드는 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그것도 또한 비난받고 있지만 최소한 그래도 민주당이라고 하는 개혁 진보 세력이나 세력들이 그러니까 국회에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 그런 세력들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의석을 사실 배분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여건이라도 갖추고 별도로 시민사회에서 사람들을 추천해서 그 사람들이 비례 앞번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모습들이라도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그냥 대놓고 사실은 위성정당이라 하더라도 공천에 개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정당법상 전혀 다른 정당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자매정당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당대표 격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가 다 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정당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아무리 현실적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는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조차 없이 그냥 발가벗고 나서 우리 이렇게 할 거야. 우리 그냥 표 찍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지금 그 국민의 미래 당대표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그렇다 그러잖아요. 지금 당직자로 간 거는 예전에 이제 한성교사 파동이 있었기 때문에 네. 당대표를 교체하는 뭐 그런 일이 있어서 그걸 지난 방지한다고 총선에서요. 하지만 네. 이번에 당대표 임명하는 과정에서도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원래 이뉴한 위원장을 원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안 된다고 하고 김혜지 비례대표 의원을 임명하려고 하니까 대통령실에서 김혜지 의원이 가면서
그러면은 김경률 비대위원도 함께 보내는 거 아니냐? 그거는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당직자로 선택했다는 거 아닙니까? 당직자도 원래 총무국장으로 이름이 다 거명이 됐다가 그다음에 갑자기 또 다른 당직자로 바뀌었어요. 아무리 위성정당이 필요하고 그런 걸 불가피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금도를 넘어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도 공천 좀 시끄럽잖아요. 좀 그것도 뭐 나름대로 사정이 있다고 보지만 그 시끄러움에 대해서 좀 비판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공천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6번째 공천 심사 결과가 나왔는데 잡음 논란 때문인지 이명백 공관위원장도 이번엔 좀 통합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했습니다. 단수 공천에 친명, 친문 의원의 균형을 좀 맞췄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이번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처음에 공천의 단추를 잘못 깨고 나니까 계속 의심받는 상황이잖아요. 이른바 친명 공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원래 우리 그렇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자그마한 거라도 있다 그러면 그게 실제로 그 행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민주당 초기에 공천을 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뭔가 스텝이 꼬이고 엉킨 측면에 있다. 그 의심을 사게 만든 것은 그건 또 민주당의 잘못이다. 이런 생각은 하는데요. 어제 20명 정도를 발표했잖아요. 발표했는데 이른바 친문으로 분류되는 의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장관했던 의원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의원들은 주목을 잘 못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른바 친명이라고 분류되는 의원들, 그런 의원들만 왜 공천 줬느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좀 균형감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민주당이 그런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가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천의 그림이 좀 더 그려지면 그러면 이게 계파 구분하는 게 참 요즘에 그 어렵던데요. 저도 구분을 하기가 되게 애매한 경우가 너무 많아서 왜냐하면 친문이 뭐 친이낙연계도 있고 정세균계도 있고 그리고 친문도 있다가 신친명도 있고 그리고 진짜 친명도 있다고 얘기를 하니 다 뒤섞여 있는 걸 어떻게 구분할지는 모르겠지만 큰 틀 안에서 좀 더 많은 공천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림이 보일 거다. 다만 뭐 예를 들면 저는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론 보도도 좀 불만인데요. 예를 들면 민주당이 이번에 좀 더 혁신하고 싶어요. 혁신하고 싶다고 하면은 결국은 기득권화돼 있거나 아니면은 그동안에 입법부 제1당으로서 민주당이 제 역할을 못했다고 하면은 일단 제일 큰 책임은 다선 의원들한테 있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한 20년씩 국회의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의원들이 왜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가? 무조건 자기가 낮은 평가 받았다거나 아니면은 이번에 공천에서 배제될 것 같으니까 나 한 번 더 하게 해주십시오. 아니 왜 나를 내칩니까?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막 저항하는 모습 전 좀 볼썽사납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무능력한 모습들 보였던 의원들이 나 왜 전략지역구로 지정됐냐고 막 거세게 반발하거나 아니면 사법적으로 문제됐다고 이미 다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의원이 나 뭐 단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물론 그 관리를 못했다고 하는 책임도 지도부한테 묻겠다고 하면 거기에서 비껴가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왜 그들이 그렇게 저항하는가. 저항하는 의원들이 정치 혁신을 위해서 이제 물러갈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공천들이 누적이 될 때 민주당이 좀 바뀌어가려고 하는구나. 라는 점들을 저는 국민들이 또 유권자들이 평가해 줄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민주당 내 전반적인 모습들을 좀 짚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네. 그게 친명 행제와 비명 행사라는 8글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니 아무리 1등하는 사람이 꼴찌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공정한 환경에서 시험을 봐야 하고 그다음에 답안지가 사전에 유출되면 안 되고 누군가는 열람할 수 있고 누군가는 열람할 수 없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걸 공개해달라고 하니까 공개하겠다고 하다가 바로 공개 또 못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론조사 어떤 기준으로 돌렸냐니까 당이 안 했다고 하다가 문제가 되니까 사무총장이 맞아요. 또 당이 했습니다라고 하잖아요. 이 혼란상과 이 난맥상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게 기득권 물러가라? 그다음에 새 필수해야 한다? 그러면 반명 나가니까 그다음에 비명 나가고 그다음에 친명 나가니까 찐명 들어옵니까? 그게 혁신이고 그게 황골탈때입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납득할 만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설득력이 있는 과정을 통해서 해줘야죠. 그런데 뭐 일각에서는 얘기해요. 뭐 친문들도 공천하지 않았냐. 그렇죠.
조금 끼워넣어. 윤건영 살짝 끼워놓고 고민정 살짝 끼워놓고 그러면서 가는 이른바 말하자면 알리바이형 공천들은 그게 아무리 설명해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사무총장이든 안규백 공관위원장이든 이 대표도 말이 꼬이고 거칠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 모든 것을 안 되고 그러니까 비명 행사와 친명 행제를 설명하려니 자꾸 말이 꼬이고 더듬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지금 위기에 직면해 있고 아마 이번 주말을 통해서 서른 의원 같은 분들은 아마 그 이른바 그 동교동계 분들이라든가 몇 분들은 아마 이제 집단 행동을 할 것 같아요. 저도 네. 보기에. 그리고 이제 새로운 미래 쪽에서도 이제 서로 연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 공천은 오롯이 이재명 대표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잘못되든 잘 되든 이 세간의 비난과 여론을 모두 안고 그다음에 책임지고 하는 겁니다. 다만 저는 정당의 공천이 공당의 공천이 대표의 뜻과 어떤 특정 세력에 좌지우지되는 건 공당의 공천이 아니라 그렇게 내놓는 공천이 과연 국민적인 설득력과 국민의 선택을 받고 있을 것인가 이 본원적인 질문만 하나 드리고 이 공천은 이재명 대표가 책임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번 총선에서 평가받을 건데 저는 어쨌든 이기는 공천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드는 공천이 아닐까 싶은데 뭐 이건 유권자들이 판단하시겠죠. 네. 근데 뭐 이 얘기는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지금 몇 명 이름만 말씀하셔가지고 이른바 친문계라고 불렸던 의원들이나 이런 의원이 마치 공천을 못 받는 것처럼 인식될 것 같아서 제가 이름만 몇 명 불러드리면요. 20명 제가 어제 발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단수 공천 받은 의원 중에 진선미, 그다음에 한정혜, 윤건영, 정태호, 김영배 그리고 이런 의원들은 다 친문계로 분류되거나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장관을 지냈던 의원들이에요. 예. 이 의원들이 적습니까? 20명 발표하는데 이 정도 숫자가 단수 공천 받은 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 그러니까 잣대는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은요, 현역하고 그냥 뭐 예를 들면 용산에서 참모로 지냈던 인사들이 같이 경선을 붙여요.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용산에서 그냥 내리꽂지 않았으니까 잘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나머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다 대부분 경선이에요. 민주당은 왜 욕먹습니까? 경선 붙이면. 그렇지 않나요? 다선 의원하고 정치 신인하고 경선 붙이는데 왜 민주당은 욕을 먹어야 하죠? 국민의힘은 왜 칭찬받죠? 원래는 그러니까 저 공천이라고 하는 과정은 전략적인 판단 외에는 나머지는 경선이 기본 아닌가요? 예. 2자 경선이든 3자 경선이든 민주당은 왜 2자 경선 붙여도 욕 먹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잣대나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공평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언론에 대한 비판을 지금 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언론에 대해서도 저는 좀 네. 문제 있다고 보는데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능력이 검증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동안에 한 5선씩 하거나 이런 의원들이 정치 혁신을 위해서 이제 좀 헌신하거나 희생하는 모습 보여줄 필요도 있는데 왜 나 이렇습니까? 그러면서 나 탈당할 것처럼 막 버티는 작업들을 하는 게 그 국민들한테 곱게 보이겠습니까? 근데 그런 의원들의 반발만 기사를 쓰면서 민주당 공천은 굉장히 시끄럽다고 얘기합니다. 예. 근데 국민의힘 공천은 조용하다고 얘기하는데 혁신의 모습들도 없잖아요. 이른바 대통령 영부인 수사할까 봐 겁나서 공천 못한다 이런 소리까지 지금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건 제대로 지적 못합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단수 공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문계 당수 공천 5명, 6명 들어가도 20명 공천하는데 나머지 경선 붙었다고 왜 민주당은 욕을 먹어야 합니까? 그게 공평하지 못하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 지도부 내에서 서로 간의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응을 제대로 못하거나 이런 건 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봐요. 근데 그렇지만 바라볼 때는 좀 공평하게 바라봐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제가 동의할 수 없는 지점은 그거예요. 네. 공천은 당연히 공정해야죠. 공정해 보여야도 합니다. 근데 이건 공정하지도 않고 공정해 보이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게 왜 양자 경선 붙이는데 왜 국민의힘은 그 칭찬받고 우리는 비난받아야 하느냐 하잖아요. 호남 경선 붙은 거 다 현역들 졌어요. 친명보다 다 이겼어요.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하위 1, 2, 30%에 들어간 사람들 여론조사와 권리당원 투표하잖아요. 제가 보기에 단언 이건 제 예측이지만 거의 질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포장만 말하자면은 이게 공정한 공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스텝이 엇갈릴 수밖에 없는 게 그 기울어진 것을 뭔가 기울어지지 않았다고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들 말이 꼬이는 거예요. 왕규백 위원장이든 조정식 장관 심지어는 이제 공관위원장도 말이 꼬여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제가 이제 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유권자들이 판단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쉴드를 치고 논리를 펼치건 간에 이건 책임 공천이니까
유권자들이 이제 포스터에 붙은 인물도 그렇고 판단하겠죠. 그런데 분명한 거는 민주당이 이렇게 시끄럽고 국민의힘은 뭐 감동이 없지만 조용하다. 어쨌든 저는 그럽니다. 자꾸 김건희 여사 특별법 얘기하는데 오히려 저는 이번 29일 날 가잖아요. 민주당이 빨리 처리할 겁니다. 자기네 이탈 세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29일 날 긴급히 처리하려고 하는 게 국민의힘 이탈 세력 바라다가 자기네 이탈 세력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표결 결과 망신 떨 수 있다고 판단하니까 빨리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공천은 공천입니다. 그런데 공당의 공천이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상당수가 문제 제기하는 공천, 저는 역대 공천에서 없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점은 유권자들이 평가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균형감을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그러면은 똑같은 논리로 얘기하면요. 지금 용산 참모 출신들이 현역 의원들하고 다 경선 붙었잖아요. 저 똑같이 말씀드리면 용산 참모가 다 이길 겁니다. 경선에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예. 광주는 역대 가장 물갈이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초선들이 많아요. 그럼 뭐냐면 영남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지난번에 국민의힘 물갈이율이 영남은 60%였어요. 왜 물갈이 안 합니까? 지금 광주 같은 경우에도 지역민들의 기대가 워낙 큰 곳이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평상시도 그 정도까지 물갈이가 많이 됐던 지역이에요. 그게 이상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거꾸로 말하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물갈이를 안 하는 게 이상하다고 말씀드리는 아직 거예요.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공천이. 예. 그러니까 아직 예. 지역에 총선이 좀 참 많이 얼마 안 남지 지났어요. 않다 보니 하나하나 좀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내 또 얘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하위 평가자들이 직접 좀 밝히고 나서면서 탈당 얘기까지 언급되는 것 같거든요. 이게 비공개 방식으로 좀 통보가 됐다고는 하지만 본인들이 나서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국민의힘 역대 어느 총선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지역구를 뭐 조직 감사를 하거나 심사를 하거나 아니면 당무 감사를 했을 때 그 결과를 이 채점표까지 공개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느 정당도 그건 공개한 적이 없어요. 예. 그걸 공개하라고 얘기하는 건 공개하지 못할 거라는 거 알기 때문에 공개하라고 얘기하는 거고 나는 부당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 채점표 점수 매긴 것까지 다 공개합니까? 이번에 국민의힘 당무감사 했거든요. 국민의힘도 하위 10% 18명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감점 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국민의힘만 또 공개하라 그러면 공개합니까? 그 반발하는 사람이 누구라도 그 채점표까지 공개하십시오 그랬는데 공개합니까? 국민의힘 공개 안 한단 공개해달라고 말이에요. 소리도 안 했어요. 아니 근데 여기 그러니까요. 공개해달라고 했잖아요. 역대도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것 자체로 얼마나 공정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있느냐는 건데 그 채점표하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점수 배정이나 이런 거는 이미 다 민주당에서 기자들한테 공개를 다 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성이 들어갈 수 있는지 정량이 들어갈 수 있는지도 다 판단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물론 억울한 의원도 일부 있을 수 있고 이명박 공관위원장도 이번에는 당원당 규상이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다음번에 이걸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당원당 규상에 평가 항목들이 아주 세세하게 다 규정이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에 따라서 이번에 그 평가를 하고 그리고 결과가 나온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뭐 점수표까지 못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심이 꼈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으나 그렇게 돼 있는 것 안에서 평가를 한 부분까지 점수 세세하게 다 공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좀 맞지 않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보십시오. 이른바 정량평가라고 하는 거, 뭐 법안 출석, 법안 제출률, 상임위 출석 이건 거의 비슷합니다. 큰 차이 없어요. 아마 큰 차이 나는 저 이재명 대 판분 정도만 큰 차이 날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큰 저조하니까. 근데 나머지 의원들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른바 정성평가, 판단자의 주관적 의사가 개입되는 평가, 평가자의 주관적 자기 견해가 들어가는 평가, 이른바 동료 의원 평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에 대한 수행 평가 이런 것들. 근데 0점 준 거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0점이 엄청나게 큰 점수예요. 빵점이라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그렇게 했다 오늘 그러니까 일간지 보도를 보니까 그렇게 줬다고 얘기하는 걸 이제 입수해 보니까 상당 부분 전부 다 그게 이제 비명격인데 집중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항목이 20개 뭐 합니까? 가장 결정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정성평가 라인에서 거기서 점수가 벌어지면 나머지 총량이 비슷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만 그것은 공정하게 보이기 위해서 항목을 디테일하게 갖춰놓았을 뿐이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정성평가입니다. 왜? 판단자의 주관적 개입, 그다음에 평가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일을 얘기하는데 정혁백 공관위원장 당황하니까 공개하겠다고 했다가 이건 공개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 그다음에 다음 저는 27일 민주당의 의총이 굉장히 말하자면 주목되는 게
그날 공개하겠다고 했어요. 27일 날. 네. 그래서 그날 어떻게 과연 의원총회에서 이 부분들을 의원들이 받아들이고 납득하고 아니면 반발할 것인가 굉장히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예. 민주당이 혁신해야 할 이유를 지금 서른 의원이 좀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른 의원 지금 6선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동안에 정치를 잘못했으면 제일 큰 책임을 져야 될 당사자예요. 나는 비명이니까 하위 10% 받았다고 지금 막 반발합니다. 그 유권자들이나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였을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하위 10% 평가 31명인가 뭐 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친명계 의원들도 적지 않게 껴있다고 하는데 안 나서는 이유가 있어요. 자신이 10% 평가 받았다고 하면은 당원들부터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안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 경선이나 아니면은 선거하는 데 있어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서 그걸 크게 떠들질 못하는 거예요. 평가를 받더라도. 근데 비명계 의원들은 그렇게 받으면 나는 이제 질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본인 스스로가 이미 낮게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 부당하다 이렇게 하면서 큰 소리를 내니까 마치 친명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다 비명계만 있는 것처럼 네. 그렇게 받아들이는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어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여론조사 업체가 한 군데 좀 부당하게 뭐 선정됐다라는 얘기와 함께 또 김우영 강원도당 위원장 경선 여부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 또 홍익표 원내대표의 투톱 체제에 어떤 균열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언론의 어떤 반응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일 측면에서는 타당한 지적이고 그렇지 네. 않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론조사에 대해서 왜 돌렸다고 말을 못 합니까? 그러니까 원래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여의도 연구원에서 굉장히 많이 돌립니다. 돌리고 돌렸을 때 그거 다 공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여론조사 돌리는데 우리가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돌립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현역 의원인데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다른 그 전략 지역구로 그 지정을 하려면 다른 후보를 넣고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를 돌리는 작업을 해야 공천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기는 공천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해서 이수진 의원도 거기다가 다른 사람을 뭐 예를 들어서 여론사 돌려가지고 경쟁력이 어떤지 평가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 잘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탈당했다고 얘기하는데요. 이수진 의원 개인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 비춰졌는지는 제가 굳이 말씀드려도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돌리는 것조차 그걸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수긍한다, 타당하다라는 지적이 뭐냐면 왜 당에서 돌렸다고 말을 못하다가 나중에 가서 그게 마치 의심을 사는 것처럼 특정 여론조사 업체가 추가로 되고 그 업체가 돌린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구도를 만들어 놓은 거. 이게 오히려 더 문제라는 거예요. 애초에 공간이나 아니면 당 지도부에서 대처할 때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들어와서 공정하게 선정했고 거기서 돌리는 거 행위 자체가 이게 왜 무슨 문제가 됩니까? 돌렸습니다. 이렇게 나왔더라면 이렇게까지 의심 안 사는 거잖아요. 괜히 무슨 뭐 유령 여론조사니 뭐니 이런 얘기를 뒷말을 낳게 만든 거 이렇게 대응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 지도부나 아니면 공관위 차원에서는 이건 정말 그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 공천에 대해서 네. 자꾸 반발하거나 하는데요. 강병원 의원이 글쎄요. 홍익표 원내대표하고 친구 관계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김우영 후보가 자격이 강원도당위원장이니까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아니 그러면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이쪽에다 놓고 전략 지역구로 선정해가지고 지역구도 지금 다 바꿔가지고도 공천하는데 강원도당위원장은 오면 안 되는 겁니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왜 안 된다고 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은평구청장을 2번이나 지냈어요. 네. 서울시 정무부시장 지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자치발전 비서관도 지냈어요. 근데 은평구에 있는 사람을 여기다가 나 경선해 보겠습니다. 오는 사람을 그러면 오지 말라고 합니까? 그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서 비판한 거 아니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김우영 위원장이 네. 이쪽에 공천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당 지도부에서 일단 경고 메시지를 줬어요. 오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당 그 지역에 있는 2만 명한테 서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경쟁이라도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 지역에 구청장을 2번 지냈던 인사인데. 근데 여기 경선을 붙인다고 하는 건데 경선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사감처럼 비춰져서 바른 지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저는 여론 네. 네. 말씀해 주시죠. 저는 홍익표 원내대표의 얘기가 저는 지금 뭐
이게 지금 뒤늦은 감이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뭐 여론조사 글쎄요, 뭐 하죠. 근데 왜 하필 여론조사가 10여 년 전 이재명 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왜 하필 그 했던 여론조사 업체가 또 김병기 사무부총장의 이의 제기로 해서 또 포함됐는지 그거는 제가 참 많은 의심이 가나 제가 본 사실이 아니므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겁니다. 왜 반발하냐? 세상에 여론조사 돌리면서요. 현역 빼는 경우가 없어요. 왜냐? 현역이 도전하는 입장에서는 현역을 제쳐야 되고 상대당 입장에서도 경쟁력을 보려면 어쨌든 현역을 봐야 돼요. 근데 현역을 빼고 여론조사 돌렸다? 이거는 판짜기를 해놨던 거예요. 판짜기. 이게 우리 전문용어 판짜기라는데 판을 미리 설계해놓고 이렇게 질문 항목을 선정하고 방송을 유도하고 결과 내잖아요. 이게 데이터가 됩니다. 뭐 어느 정당이든 이렇게 써요. 그런데 하필 민주당은 비명계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판짜기를 한 여론조사를 돌렸는데 4개 업체들이 메이저도 아니고 상당 부분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들어온 한 업체는 탈락되었다가 다시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사무부 총장의 이의 제기로.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공정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공정해 보여야 됩니다. 이거는 공정하지도 않고 공정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원내대표라는 권력 넘버 2가 최고위원회에서 그거 어디서 돌린 여론조사예요? 라고 물으니까 뭐 사무총장이 얼버무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공천하니까 반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반발하고 나갈 텐데 이것 또한 이제 이런 공천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후보가 된 분들이 포스터에 올라서 본선에 나간다? 뭐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유권자들이 판단하겠죠. 네, 참 두 분의 열띤 토론을 들어보니 진짜 공천 그리고 이후 총선까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권 판세 최수영 평론가,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